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집주인이 전세 올려달라고 찾아왔다고요? 아들 도윤이와 며느리 민지가 숨을 헐떡이며 요양원 면회실로 달려왔습니다. 2년 만이었죠. 저는 천천히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응, 올려달래. 올려줘야지. 어머니, 그 집은 우리 집이잖아요. 나는 고개를 들어두를 바라봤어요. 평생 박수 줍는 일하며 굽은 허리는 그대로였지만 내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단단했습니다. 우리 집. 왜 그렇게 생각하니? 그 집. 2해 전에 내가 팔았어. 너희가 원했던 대로 난 요양원에 왔고 너희가 그렇게 살고 싶어 하던 그 집. 이제 남의 집이지. 도윤이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어요. 그럼 전세금은요? 인상분은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아주 담담하게 오래 준비해온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전세금이 없으면 이사해야지. 세상 일이 뭐 별거냐. 그날 72살의 나 정혜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 목소리를 잃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하루는 새벽 4시 반에 시작됩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지죠. 이제는 몸이 알아서 깨어나요. 20년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좁은 방 한쪽에 놓인 고무 장화부터 챙깁니다. 낡고 닳아서 발목이 헐렁하지만 새로 살 생각은 없었어요. 아껴 쓰면 1년은 더 신을 수 있을 테니까요. 작은 손수레를 끌고 골목을 나섭니다. 바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새벽을 깨우죠. 이른 새벽 공기는 아직 차가웠어요. 도시의 불빛은 꺼지지 않은 채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가로등 아래로 길게 들이운 제 그림자가 따라왔어요. 저는 폐지를 줍습니다. 박스도 줍고 캔도 주어요. 손에 잡히는 건 뭐든 챙겼죠. 지난 20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첫 정거장은 동네 슈퍼 뒤였어요. 사장님이 전날 정리한 박스들이 쌓여 있죠. 크고 깨끗한 것들은 손수레 맨 아래 깔아요. 접어서 차곡차곡 쌓으면 무게가 꽤 나갑니다.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참았어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2번째 정거장은 아파트 재활용 수거함이었습니다. 일찍 나와야 다른 분들과 겹치지 않아요. 저보다 먼저 오신 할머니가 계실 때도 있었죠. 눈인사만 나누고 각자 자기 구역을 지켰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같은 처지라는 걸요. 캔을 주울 때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날카로운 부분에 손을 베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장갑을 껴도 소용없었어요. 헌 장갑은 금방 찢어졌습니다.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 베이고 또 베었죠. 손수레가 가득 차면 고물상으로 향했어요. 주인 아저씨는 늘 무뚝뚝했습니다. 오늘은 별로네요. 예, 요즘 박스가 귀해서요. 2만 원 드릴게요. 2만 원. 새벽부터 2시간을 돌아다녀서 번 돈이었어요.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손은 거칠게 트고 갈라졌죠. 하지만 저는 그 돈을 꼭 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혼자 남은 삶을 지탱해 준 건 누구도 아닌 이손수레였어요. 아들 도윤이는 가끔 전화했습니다. 엄마, 밥은 먹고 다녀? 응, 먹고 다녀. 힘들면 그만해도 돼. 그만하고 싶었죠. 하지만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저는 누구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손으로 번 돈으로 내 밥을 먹고 싶었어요. 그렇게 모은 돈을 저는 조금씩 통장에 넣었습니다. 10,000원씩, 20,000원씩 쪼개서 넣었죠. 통장 잔고가 조금씩 늘어나는 게 보였어요. 그게 제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5년쯤 지났을 때였을까요? 부동산 사장님이 말했어요. 할머니, 여기 재개발 들어온대요. 집값이 좀 오를 거예요.
저는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그날부터 더 열심히 박스를 주었어요. 새벽에 일찍 나가고 밤늦게 들어왔죠. 허리가 아파서 꼿꼿이 서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났습니다. 통장 잔고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늘어났어요. 1,000만 원이 되고 2,000만 원이 되고 3,000만 원이 넘어갔죠. 그리고 20년째 되던 해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서울 변두리 단독주택 18평이 나왔어요. 낡고 오래된 집이었지만 가격은 제가 모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딱 그만큼이었죠. 부동산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대출 받으실 거예요? 아니요. 현금으로 할게요. 현금요? 예. 사장님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폐지 줍는 할머니가 현금으로 집을 산다니 믿기지 않았겠죠. 하지만 저는 해냈습니다. 20년 동안 새벽마다 손수레를 끌고 모은 돈으로요.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이 찍혔습니다. 정혜분, 단독 소유.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참았지만 결국 흘러내렸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손수레를 끌며 모은 돈으로 제가 조용히 집을 샀다는 사실을요. 아들 도윤이도 며느리 민지도 몰랐어요. 저는 굳이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집은 저의 생존이었어요. 유일한 자존심이었죠. 평생 남에게 기대지 않고 살아온 증거였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 집만큼은 제 것이었어요. 작은 집이었지만 제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마당에 작은 화분을 놓고 방에 이불을 펴고 부엌에서 밥을 지어 먹었어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죠. 저는 여전히 새벽마다 손수레를 끌었습니다. 집이 생겼다고 일을 그만둘 수는 없었어요. 살아가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게 느껴졌죠. 고무장화를 신고 골목을 나설 때마다 생각했어요. 오늘도 힘내자. 이 집을 지키기 위해서라도요. 손수레 바퀴는 여전히 삐걱거렸지만 그 소리가 더 이상 서글프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 도윤이 가족이 제 집으로 들어온 건 5년 전 일이었습니다. 경기가 어려웠던 때였죠. 전화가 왔어요. 도윤이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게 깔렸습니다. 엄마, 나 지금 갈게.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인가 싶었죠. 얼마 뒤 도윤이와 며느리 민지가 함께 왔어요. 둘 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엄마, 잠깐만 같이 살면 안 돼? 애들도 크고 집값이 너무 올라서 도저히 못 사겠어. 도윤이는 말끝을 흐렸어요. 민지는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혼자 사는 게 편했거든요. 하지만 아들이 힘들다는데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그래, 같이 살자. 정말? 엄마 고마워. 정말 고마워. 도윤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지도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큰 도움이에요. 저는 웃으며 말했죠. 뭐가 고마워? 가족인데. 일주일 뒤 도윤이네 가족이 이사 왔습니다. 짐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트럭 2대 분량이었죠. 큰 소파며 냉장고며 세탁기며 하나같이 새 제품들이었습니다. 엄마, 여기 쓰던 가구는 어떻게 할래? 응? 내가 쓰던 거? 너무 낡아서 좀 그래. 우리 새 거 들여놓을게.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10년 넘게 쓰던 식탁과 장롱이 그날 버려졌습니다. 골목 끝 쓰레기장에 놓였죠. 지나가다 한 번 봤어요. 낡았지만 아직 쓸만했는데 말이죠.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민지가 저녁을 차려주기도 했고 손주들이 제잘거리는 소리도 집을 밝게 만들었어요. 저는 여전히 새벽마다 손수레를 끌고 나갔죠.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거실로 나오는데 민지가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손수레는 뒤쪽에 숨겨두세요. 사진 찍을 때 보여서 좀 그래요. 사진? 제가 인스타그램 하잖아요. 집 인테리어 올리는데 손수레가 나오면 좀 그렇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수레가 부끄러운 물건인가 싶었어요. 20년을 함께한 제 동료인데 말이죠. 하지만 민지의 표정을 보니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았어. 뒤로 치워둘게.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날부터 저는 손수레를 집 뒤편 구석에 숨겨뒀어요. 나갈 때마다 몰래 꺼내고 돌아오면 재빨리 숨겼죠. 제 집인데 눈치를 보게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지의 말은 점점 많아졌어요. 어머니, 박스 냄새가 옷에 배어. 세탁물은 분리해 주세요. 박스를 줍는 사람한테 박스 냄새가 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루 종일 박스를 만지는데 냄새가 안 배면 그게 이상하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따로 빨게. 그리고 어머니, 손주들 데리러 갈 때 좀 깨끗한 옷 입으세요. 다른 엄마들이 쳐다봐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쳐다본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저는 항상 깨끗한 옷을 입었는데 말이죠. 낡았을 뿐이지 더러운 건 아니었습니다. 알았어. 그날부터 저는 손주 데리러 가지 않았어요. 민지가 직접 데리러 갔죠. 아무 말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잠깐만 같이 살자던 약속은 어느새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흘렀어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윤이는 가끔 미안하다고 말했죠. 엄마, 조금만 더. 집값이 좀만 떨어지면 나갈게. 응, 천천히 해.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나갈 생각이 없다는 걸요. 여기가 너무 편하니까요. 전세도 없고 월세도 없고 관리비만 내면 되니까 말이죠.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거실을 지나가는데 민지와 도윤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불을 끄고 있었지만 둘은 작은 소리로 얘기하고 있었죠. 도윤아, 우리 엄마는 우리 애 봐주는데 당신 엄마는 솔직히 너무 부담이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부담이라니? 아침마다 손수레 끌고 나가는 거 보면 민망하고 박스 냄새는 집안에 가득하고 솔직히 우리 집 같지가 않아. 도윤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해 주지도 않았어요. 요양원 보내면 서로 편하지 않을까? 엄마도 편하고 우리도 편하고. 요양원? 응. 요즘 좋은 데 많잖아. 밥도 나오고 돌봐주는 사람도 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화장실도 갈 수 없었죠. 그냥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만 답답하게 조여왔죠. 부담. 그 단어가 계속 맴돌았어요. 저는 부담스러운 존재였나요? 제 집에서 사는데도요. 20년 동안 손수레 끌어서 산 이 집에서 말이죠. 다음 날부터 저는 더 조용히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손수레는 더 구석으로 밀어뒀고 새벽에 나갈 때도 소리 안 나게 조심했어요. 박스는 집 밖에서 털고 들어왔죠. 저녁에는 방에만 있었습니다. 민지는 그런 저를 보며 만족스러워했어요. 어머니, 요즘 좀 편해 보이세요. 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숨죽이고 사는 거였죠. 제 집에서 눈치를 보며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민지는 몰랐어요. 4년째 되던 해 저는 허리가 더 안 좋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끊어질 것 같았어요. 그래도 참고 손수레를 끌었죠. 안 나갈 수가 없었으니까요. 도윤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병원 가봐.
허리 많이 안 좋아 보여. 괜찮아. 엄마, 나이가 있으신데 무리하지 마. 저는 웃었어요. 나이가 있어서 더 일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일 안 하면 뭐 먹고 살라고요. 도윤이한테 손 벌릴 수도 없고 말이죠. 5년째가 됐을 때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설 자리는 없다는 걸요. 아무리 조용히 살아도, 아무리 눈치를 봐도 저는 부담스러운 존재였어요. 어느 날 저녁 민지가 또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한테 하는 얘기였죠. 우리 집? 진짜 좋아. 넓고 조용하고. 아, 시어머니? 응, 같이 살아. 근데 솔직히 불편해. 빨리 나가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설거지하던 손이 멈췄어요. 접시가 손에서 미끄러져 싱크대에 떨어졌죠. 깨지지는 않았지만 큰 소리가 났습니다. 민지가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죠. 민지는 당황한 표정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니,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아까부터. 민지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하지만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 집에서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20년 동안 손수레를 끌어 산 집이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박스를 주었고 허리가 끊어져라 이랬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산 집인데 말이에요. 이제는 손수레를 숨겨야 하고 박스 냄새 때문에 빨래를 따로 해야 하고 손주 데리러도 가지 못하는 집이 됐습니다. 제 집이 제 집 같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결심했습니다. 뭔가 바꿔야 한다고요. 이렇게는 살 수 없다고요. 하지만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막연하게 생각만 했죠. 며칠 뒤 민지가 또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한번 알아보시는 게 어때요? 요즘 정말 좋은 데 많대요. 저는 고개를 들어 민지를 봤어요. 민지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저를 보내고 싶어 하는 눈빛이었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번 알아볼게. 민지는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제가 좋은데 알아볼게요. 감사하다니. 저를 내보내는데 감사하다니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만 저는 웃었습니다. 웃는 수밖에 없었어요. 제 허리는 오래전부터 망가져 있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무리했던 탓이죠. 박스가 가볍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걸 하루에 수십 번 들었다 내렸다 하면 뼈가 남아날 리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허리가 뻐근했어요. 손수레를 끌 때는 더 심했죠. 등 뒤에서 무언가 조이는 것 같았습니다. 참을만 했지만 점점 심해졌어요.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박스를 들어 올리는데 갑자기 허리에 전기가 오르는 것 같았어요. 숨이 막혔죠. 박스를 놓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죠. 지나가던 청소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예, 괜찮아요. 그냥 좀 쉬는 거예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일어나려고 해도 허리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결국 손수레를 붙잡고 간신히 일어섰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그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누울 수가 없었어요. 눕는 순간 더 아플 것 같았거든요. 벽에 기대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밥도 못 먹었죠. 도윤이가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엄마, 왜 그래? 안색이 안 좋아. 허리가 좀 아파서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 며칠 쉬면 나을 거야.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잤죠. 누우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고, 앉아있으면 다리가 저렸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민지가 말했어요. 어머니, 그냥 병원 한번 가보세요. 계속 아프시잖아요. 그래야 할 것 같네. 제가 예약해 드릴게요. 이틀 뒤 병원 예약이 잡혔습니다. 큰 병원이었어요. 정형외과였죠. 저는 혼자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버스 계단을 오르는 것도 힘들었어요. 손잡이를 붙잡고 간신히 올라갔죠. 병원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대기실에서 1시간을 기다렸어요. 허리가 아파서 계속 일어섰다 앉았다 했죠.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젊은 분이었어요. 사진을 찍고 허리를 눌러보고 이것저것 물어봤죠. 할머니,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한 달쯤 됐어요. 무슨 일 하세요? 폐지 줍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딱딱해졌어요.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허리가 많이 안 좋습니다. 디스크가 심하게 눌려 있고 척추도 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2주에서 3주 정도는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물리치료 받으시고 약 드시고 최대한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일은요? 당분간은 하시면 안 됩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일을 못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았거든요. 돈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였죠. 꼭 쉬어야 해요? 네. 지금 상태로 계속 무리하시면 나중에는 걷기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처방전을 받아들고 병원을 나왔어요. 약값만 해도 5만 원이 넘었죠. 물리치료는 한 번에 2만 원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일을 쉬면 돈이 없고 일을 하면 허리가 더 망가지고 선택지가 없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이었죠. 엄마, 병원 끝났어? 어떻대? 응, 좀 쉬래. 그럼 내가 데리러 갈까? 아니, 괜찮아. 택시 타고 갈게. 엄마, 오늘은 바빠서 못 가. 미안해. 택시 타고 오면 되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바쁘다는 말.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병원 다녀오는 어머니를 데리러 올 시간도 없다는 건가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택시비는 1만 2천 원이 나왔죠. 아까운 돈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기울고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려는데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와 도윤이 목소리였죠. 요양원 보내자니까? 엄마도 편하고 우리도 편하고. 손이 멈췄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은 채로 굳어버렸어요. 그래, 솔직히 부담이 너무 커. 병원비도 만만찮을 거고 요양원 비용이 더 싸려나? 장기요양 등급 받으면 정부 지원 나와. 그게 나아. 저는 조용히 손을 놓았습니다. 문을 열지 않았어요. 들키고 싶지 않았죠.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계단에 앉아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나서야 다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안은 조용했어요. 도윤이와 민지는 방에 들어가 있었죠.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깔고 조심스럽게 누웠어요.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더 아팠거든요. 부담. 또 그 단어였어요. 저는 부담스러운 존재였습니다. 병원비도 부담이고 존재 자체가 부담이었죠. 그날 밤 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눈물 대신 묘한 평온함이 밀려왔어요. 이상했죠. 화가 나야 하는데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슬퍼야 하는데 슬프지도 않았어요. 그저 담담했습니다. 아, 이제 알겠구나.
내가 여기 있을 자리가 없구나. 그런 생각만 들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움직일 수는 있었어요. 거실로 나가니 민지가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허리는 좀 어때요? 응, 괜찮아. 오늘은 쉬셔야죠? 그래야지. 민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도윤이도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넥타이를 매면서 말했어요. 엄마, 오늘 집에서 푹 쉬어. 아프면 연락해. 응, 알았어. 도윤이와 민지가 출근하고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손주들도 학교에 갔어요. 저 혼자만 남았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벽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죠. 평소 같으면 손수레를 끌고 나갔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뭔가를 해야 한다고요. 이대로는 안 된다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생각했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는 통장과 도장이 들어 있었죠. 그리고 등기부등본도 있었습니다. 정혜분, 단독 소유. 그 글씨를 오랜만에 봤어요. 이 집은 제 것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손수레를 끌어서 산 집이었죠. 아무도 이 사실을 모릅니다. 도윤이도 민지도 몰라요. 저는 등기부등본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게 제 마지막 무기였어요. 유일한 카드였죠.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요양원에 가고 싶다면 가줄게. 하지만 내 방식대로 갈 거야. 허리는 여전히 아팠습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단단해졌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죠.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할 일이 많았거든요. 구청에 가야 했고 부동산에도 들러야 했죠. 계획이 머릿속에서 하나씩 정리됐습니다. 새벽이 되기 전 저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어요. 꿈도 꾸지 않았죠. 그저 고요한 어둠 속에서 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이가 출근하면서 물었어요. 엄마, 오늘도 쉬는 거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나갈 데가 있어. 어디? 구청? 서류 뗄 게 있어서. 무슨 서류? 응, 그냥 필요한 거. 도윤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관심도 없었죠.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나갔어요. 저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제일 깨끗한 옷을 꺼냈어요. 오랜만에 거울을 봤죠. 주름진 얼굴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가방에 도장과 신분증을 넣었어요. 그리고 집을 나섰죠. 허리는 아팠지만 걸을 수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천천히 걸어갔어요. 구청으로 가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창밖 풍경이 지나갔어요. 익숙한 거리였지만 오늘은 달라 보였죠. 새로운 길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작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이제 시작이야. 내 삶을 되찾을 시간이야. 구청에 도착했을 때 시계는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민원실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았죠.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참았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제 차례가 왔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등기부등본 떼려고요. 주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사는 집 주소를 말했습니다. 직원은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서류를 출력했어요. 1,000원을 냈죠. 여기 있습니다.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오랜만에 보는 등기부등본이었죠. 정혜분, 단독 소유. 그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제 모든 것이었어요.
20년의 새벽이 담긴 증서였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서류를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구청을 나와 버스를 탔습니다. 부동산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동네에서 제일 큰 부동산이었죠. 10분쯤 걸렸습니다. 부동산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안은 시원했죠. 에어컨이 3개 나오고 있었습니다. 책상에 앉아있던 사장님이 고개를 들었어요. 어서 오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집 팔려고요. 아, 매물 내실 거예요? 어디 집인데요? 저는 주소를 말했습니다. 사장님의 눈이 커졌어요. 아, 거기요? 거기 사시는 분이시네요. 예, 제 집이에요. 사장님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시세를 검색하는 것 같았어요.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죠. 할머니, 이 집 금매면 바로 나갑니다. 요즘 여기가 재개발 이슈 있어서요. 얼마에 팔 수 있어요? 사장님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숫자를 보여줬어요. 급하게 파셔도 이 정도는 받으실 겁니다. 천천히 팔면 더 받을 수도 있고요. 생각보다 높은 금액이었어요. 제가 샀을 때보다 2배 가까이 올랐더군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일주일 안에 팔 수 있어요? 일주일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금매로 내면 사흘 안에도 나갈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부탁드려요. 최대한 빨리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파시면 어디 가실 거예요? 그냥 거기 계속 살 거예요. 사장님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이었죠. 팔고도 거기 사신다고요? 예, 전세로요. 아,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세일즈 앤 리스백이네요. 저는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요한 건 집을 팔되 계속 살 수 있다는 거였어요. 매물 올리는데 서류 좀 주셔야 해요. 저는 가방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신분증도 함께 건넸죠. 사장님은 서류를 복사하고 계약서를 준비했어요. 여기 서명해 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썼습니다. 정혜분. 20년 만에 제 이름으로 집을 파는 순간이었어요.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바로 매물 올리겠습니다. 연락 오면 전화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부동산을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방금 무슨 일을 한 건지 실감이 나지 않았죠.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서명을 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카페에 들어갔어요. 평생 카페에 들어간 적이 거의 없었죠. 커피 한 잔을 시켰습니다. 4,500원이었어요. 비싼 돈이었지만 오늘만큼은 괜찮았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쓰고 뜨거웠죠. 하지만 목으로 넘어갈 때 묘하게 위안이 됐습니다.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내렸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이었죠. 엄마, 어디야? 집에 없던데. 응, 밖에 있어. 몸은 괜찮아? 응, 괜찮아. 저녁 먹고 들어올 거지? 그래, 들어갈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윤이는 제가 무얼 하고 다니는지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물어보지도 않았죠. 어쩌면 그게 더 좋았습니다. 이틀 뒤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벌써 보러 오신다는 분이 계세요. 내일 1시에 댁으로 가도 될까요? 예, 괜찮아요. 가족분들한테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안 해도 돼요.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도윤이와 민지는 모릅니다. 집을 보러 온다는 것도, 제가 집을 팔려고 한다는 것도요. 다음 날 1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도윤이와 민지는 출근한 상태였어요. 저 혼자 집에 있었죠. 문을 열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과 젊은 부부가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이분들이 보러 오셨어요. 예, 들어오세요. 부부는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방도 보고 화장실도 보고 부엌도 봤어요. 표정이 밝았죠. 여보, 여기 괜찮은데? 응, 구조도 좋고 재개발되면 분양권도 나오고 부동산 사장님이 설명했습니다. 그럼 더 좋죠. 부부는 만족스러워했어요.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죠. 할머니, 여기 얼마에 파실 거예요?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호가는 이 정도입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그 가격에 살게요. 저는 놀랐습니다. 흥정도 없이 바로 산다고 하다니요. 사장님도 조금 놀란 것 같았어요. 정말요? 좀 더 보시고 결정하셔도. 아니에요. 마음에 듭니다. 계약 진행하죠. 사장님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그럼 계약금은 내일 드릴게요. 잔금은 2주 뒤에 치를게요. 예, 알겠습니다. 부부가 돌아가고 사장님이 말했어요. 할머니, 운 좋으시네요. 바로 팔렸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할머니, 전세 계약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새 주인한테 전세로 들어갈 수 있나요? 물어볼게요. 아마 괜찮을 거예요. 전세금 받으면 새 주인도 좋죠. 다음 날 사장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새 주인이 전세 괜찮대요. 얼마에 하실 거예요? 저는 계산을 해봤어요. 집을 판 돈에서 전세금을 빼면 남는 돈이 있었죠. 그 돈이면 요양원 비용을 낼 수 있었습니다. 시세대로 할게요. 알겠습니다. 계약서 2개 준비할게요. 일주일 뒤 모든 계약이 끝났습니다. 매매 계약도 하고 전세 계약도 했어요. 저는 집주인에서 세입자가 됐죠. 은행 통장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평생 본 적 없는 큰 돈이었어요. 손이 떨렸죠. 이 돈으로 저는 자유를 샀습니다. 계약서를 가방에 넣었어요. 도윤이와 민지는 여전히 모르고 있었죠. 저는 굳이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 필요도 없었어요. 새 집주인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계속 사실 거예요? 예, 오래 살던 집이라서요. 편하게 사세요. 저희는 재개발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저녁 때였습니다. 도윤이와 민지는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엄마, 어디 갔다 와? 응, 그냥 좀 다녀왔어. 밥은 먹었어? 응, 먹었어.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내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매매 계약서와 전세 계약서. 2장의 종이가 제 새로운 삶을 만들 거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제 집이 이제 남의 집이 됐습니다.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홀가분했죠. 이제 도윤이와 민지가 기대고 있던 집이 사라진 거니까요.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집 판 돈에서 전세금을 뺀 나머지 돈이면 요양원에서 5년은 살 수 있었어요. 그 이유는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됐죠. 중요한 건 제가 선택했다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제 의지로 결정했어요. 이 느낌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지가 말했어요. 어머니, 요양원 알아봤어요. 다음 주에 한번 가보실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보자. 민지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반대할 줄 알았나 봅니다. 정말요? 어머니가 괜찮으시다면. 응, 괜찮아. 알아봐줘서 고마워. 민지는 환하게 웃었죠. 도윤이도 기뻐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은 거야? 응, 너희 말대로 해보려고. 고마워, 엄마.
고맙다는 말을 들으니 기분이 묘했어요. 저를 보내서 고맙다는 건가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도 제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일주일 뒤 요양원을 보러 갔습니다. 민지가 운전을 했어요. 차로 30분 거리였죠. 요양원은 생각보다 깨끗했습니다. 새로 지은 건물이었어요. 복도는 넓고 방은 밝았죠. 원장님이 안내를 했습니다. 어르신, 여기는 2인실이에요. 식사는 하루 3끼 제공되고요. 화장실도 있네요. 네, 각 방마다 있습니다. 민지가 물었어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장기요양 등급 받으시면 정부 지원 나와서 한 달에 이 정도입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생각보다 싼 모양이었죠. 저는 방을 둘러봤습니다. 작았지만 깨끗했어요.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죠. 나쁘지 않았습니다. 여기로 할게요. 민지가 놀라서 물었어요. 정말요? 다른 데도 보시고. 아니, 여기 괜찮아. 원장님이 말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부터 입소 가능하세요. 서류 준비해 오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지가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억지로 하시는 건 아니죠?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너희 부담도 덜고 나도 편할 것 같아. 민지는 안도하는 표정이었어요. 도윤이도 기뻐했죠. 둘 다 제가 순순히 따라줘서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둘은 몰랐어요. 제가 이미 모든 걸 정리했다는 것을요. 집도 팔았고 전세 계약도 했고 제 앞길도 준비했죠. 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진짜 반전은 아직 남아 있었으니까요. 일주일 뒤 민지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입소 날짜 잡았어요. 다음 주 월요일이요. 그래, 알았어. 짐은 많이 안 가져가셔도 돼요. 옷이랑 세면도구 정도만요. 응, 그렇게 할게. 민지는 제 반응이 너무 담담해서인지 조금 당황한 것 같았어요. 울거나 화를 낼 줄 알았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평온했죠. 이미 마음의 준비를 끝냈으니까요. 주말 동안 짐을 쌌습니다. 큰 캐리어 하나에 옷을 넣었어요. 많지 않았죠. 평생 옷을 많이 가져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낡은 것들이었지만 깨끗하게 빨아서 개어뒀습니다. 서랍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했어요. 남편과 찍은 사진이 있었죠. 젊은 시절 우리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은 웃고 있었고 저도 웃고 있었어요. 그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사진첩을 가방에 넣었어요. 계약서도 함께 챙겼죠. 매매 계약서와 전세 계약서. 이 2장이 제 무기였습니다. 언젠가 필요한 날이 올 테니까요. 월요일 아침이 왔습니다. 민지가 차를 준비했어요. 도윤이는 출근해야 한다며 먼저 나갔죠. 엄마, 미안해. 회사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괜찮아. 가봐. 주말에 면회 갈게. 응, 그래.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주말에 오지 않을 거라는 걸요. 바쁘다는 핑계를 댈 게 뻔했죠. 상관없었어요. 기대하지도 않았으니까요. 민지가 짐을 차에 실었습니다. 캐리어 하나와 작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어요. 어머니, 이게 다예요? 응, 이게 다야. 좀 더 챙기시죠. 이불이라도. 아니, 괜찮아. 거기 다 있다고 했잖아. 민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라탔어요. 저도 뒷자리에 앉았죠.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동네 풍경이 지나갔어요. 20년을 살던 동네였습니다. 새벽마다 손수레를 끌고 다니던 골목이 보였죠. 고물상도 보이고 슈퍼도 보였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이건 제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누가 강요한 게 아니었죠. 30분쯤 지나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민지가 짐을 들어줬어요. 현관으로 들어가니 원장님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방 안내해 드릴게요.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깨끗했어요. 소독약 냄새가 났죠.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병원에서 맡던 냄새와 비슷했어요. 제 방은 2층 끝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깨끗한 방이 보였어요. 침대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죠. 룸메이트는 박순자 할머니세요. 지금은 물리치료 받으러 가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짐 푸시고 천천히 적응하세요. 점심은 12시에 식당에서 드시면 돼요. 원장님이 나갔습니다. 민지가 짐을 침대 옆에 놓았어요. 어머니, 제가 좀 정리해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내가 할게. 그럼 저는 이만 갈게요. 애들 학교 끝나면 데리러 가야 해서요. 응, 가봐. 민지는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불편한 거 있으면 연락하세요. 그래, 알았어. 민지가 나갔어요. 복도를 걸어가는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죠.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낯선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았죠.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밖에는 작은 정원이 보였어요. 캐리어를 열고 옷을 꺼냈습니다. 옷장에 하나씩 걸었어요. 많지 않아서 금방 끝났죠. 세면도구는 화장실에 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방을 열었어요. 사진첩과 계약서가 들어 있었죠. 이건 침대 옆 서랍에 넣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요. 정리를 끝내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원에서 할머니 한 분이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천천히 걷고 계셨죠. 저도 곧 저렇게 될 거였습니다. 12시가 됐습니다. 식당으로 내려갔어요. 복도에는 사람들이 걷고 있었죠. 지팡이를 짚은 분도 있고 휠체어를 탄 분도 있었습니다. 식당은 1층에 있었어요. 넓었습니다. 테이블이 여러 개 놓여 있었고 사람들이 앉아 밥을 먹고 있었죠.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직원이 밥을 갖다 줬어요. 흰 쌀밥에 미역국, 반찬 몇 가지였습니다. 간단했지만 깨끗했어요. 옆자리에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예, 오늘 왔어요. 어디 방이세요? 2층 끝방이요. 아, 순자 할머니 방이네요. 좋은 분이에요. 잘 지내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였어요. 집에서는 눈치 보느라 밥맛이 없었거든요. 여기서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편안했죠?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룸메이트 박순자 할머니가 와 있었습니다. 70대 중반쯤 돼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혜분이에요. 아이고, 반가워요. 저는 박순자예요. 잘 부탁드려요. 순자 할머니는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도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죠. 먼저 계셨는데 불편하게 해드리는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혼자 있으니까 심심했어요. 같이 있으면 좋죠. 순자 할머니는 친절했습니다. 요양원 생활에 대해 이것저것 알려줬어요. 식사 시간, 목욕 시간, 물리치료 시간 같은 것들이었죠. 여기는 생각보다 괜찮아요. 밥도 잘 나오고 직원분들도 친절하고 다행이네요. 가족들은 자주 와요?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아니요, 바빠서 잘 못 올 거예요.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자주 온다고 했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와요. 순자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덩달아 웃었어요. 우리는 같은 처지였죠. 그날 저녁 또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저녁은 된장찌개에 생선구이가 나왔어요. 맛있었죠. 집에서 먹던 것보다 나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씻고 잠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침대에 누우니 편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편안함이었죠. 순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혜분 씨, 잠은 잘 오세요? 예, 괜찮아요. 저는 처음엔 잠이 안 왔어요. 낯선 곳이라 그랬나 봐요. 근데 이제는 잘 자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집에서 보던 천장과는 달랐죠. 이상하게도 후회는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박스 냄새 때문에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손수레를 숨기지 않아도 됐죠. 여기서는 제가 누군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폐지 줍던 할머니인지 집 한 채 가진 사람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정해분일 뿐이었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일상이 시작될 거였어요. 요양원 생활에 적응하고 사람들과 친해지고 조용히 살 거였습니다. 그리고 기다릴 거였어요. 도윤이와 민지가 진실을 알게 될 그날을요. 집이 이미 팔렸다는 것을, 전세금이 올라간다는 것을요. 그날이 오면 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 거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요양원 생활은 예상보다 좋았어요. 규칙적이었죠. 아침 7시에 일어나 세수하고 8시에 아침을 먹었습니다. 오전에는 물리치료를 받거나 산책을 했어요.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잤죠. 오후에는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9시쯤 잠자리에 들었어요. 단순했지만 평화로웠습니다. 누구한테 뭐라고 들을 일도 없었고 눈치 볼 일도 없었죠. 순자 할머니와도 친해졌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이야기를 나눴어요. 살아온 얘기, 자식 얘기, 옛날 얘기들이었죠. 혜분 씨는 무슨 일 하셨어요? 폐지 주었어요. 20년 넘게요.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죠. 근데 그게 제 삶이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각자의 삶이 있다는 걸 아는 분이었죠. 2주가 지났습니다. 도윤이한테서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엄마, 잘 지내? 응, 잘 지내. 불편한 거 없어? 응, 괜찮아. 주말에 갈게. 하지만 주말이 와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왔죠. 엄마, 미안해.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아. 괜찮아. 바쁘면 안 와도 돼. 다음에 꼭 갈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서운하지도 않았죠. 이미 마음의 준비가 돼 있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윤이는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거의 하지 않았죠. 괜찮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제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순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혜분 씨, 가족들 안 와요? 바쁜가 봐요. 섭섭하지 않아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여기가 편해요. 순자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혜분 씨, 우리 서로 의지해요. 가족 없어도 괜찮아요. 고마워요, 순자 씨. 그날 밤 저는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요양원 생활이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집에 있을 때보다 마음이 편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곧 폭풍이 올 거라는 걸요. 전세 만기가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2025년 봄이 왔습니다. 요양원에 온 지 2년이 지났어요.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흘렀죠. 저는 이제 이곳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아침마다 순자 할머니와 함께
산책을 했어요. 정원을 한 바퀴 도는 게 하루 일과였죠. 다른 어르신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이제는 가족보다 이분들이 더 편했어요. 도윤이는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단 한 번도 면회를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였죠. 처음엔 서운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요양원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해분 할머니, 전화 받으세요. 누굴까 싶었죠. 도윤이는 제 핸드폰으로 거는데 말이에요. 사무실로 내려갔습니다. 수화기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할머니, 저 부동산 사장입니다. 기억하세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2년 전 제 집을 팔았던 그 부동산이었어요. 예, 기억해요. 할머니, 전세 만기가 다음 달이잖아요. 집주인이 전세금 올려달래요. 드디어 왔구나.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기다리던 순간이었습니다. 얼마나요? 지금보다 5천만 원 올려달래요. 요즘 시세가 많이 올라서요. 5천만 원이요? 네, 안 올리시면 계약 만료되는 거예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알겠어요. 제가 생각 좀 해볼게요. 할머니,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집주인이 답 달라고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설렘이었죠. 드디어 제 계획이 실행될 시간이 왔으니까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물었어요. 누구한테 온 전화예요? 부동산이요. 전세 만기래요. 그래요? 어쩌실 거예요? 글쎄요. 아들한테 알려야죠.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도윤이 번호를 눌렀어요. 한참 후에 전화가 연결됐죠. 엄마, 왜? 도윤아, 부동산에서 연락 왔어. 전세 만기래. 전세? 무슨 전세? 도윤이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당연했죠. 도윤이는 그 집이 전세인 줄 몰랐으니까요. 집 말이야. 전세금 올려달래. 엄마, 무슨 소리야? 그 집은 우리 집인데? 아니야. 전세야. 전세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2년 전에 팔았어. 그리고 전세로 들어갔지.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도윤이가 숨쉬는 소리만 들렸죠. 엄마, 지금 농담하는 거야? 아니, 진짜야. 그래서 이제 전세금 올려야 한대. 얼마나? 5천만 원. 5천만 원이요? 그걸 어떻게 구해요? 도윤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황한 거였죠. 나도 몰라.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말을 안 했어요? 말할 필요 없었잖아. 너희는 요양원 보내고 싶어 했고 나는 보내졌으니까. 엄마, 집주인한테 직접 연락해봐. 나는 모르겠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2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죠. 이제 도윤이와 민지는 진실을 알게 될 거였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혜분 씨,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오히려 시원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순자 할머니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집을 팔았던 일, 전세로 들어갔던 일, 스스로 요양원에 온 일까지요. 순자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고마워요, 순자 씨.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흥분됐어요. 내일 도윤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죠. 다음 날 아침 도윤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부동산 사장한테 연락했어. 진짜였어. 그래.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짓이라니.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무슨 집? 집을 왜 팔았냐고요? 내 집인데 팔면 안 돼? 도윤이는 말문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한참 후에 말했어요. 그래도 우리한테 말을 했어야죠. 왜? 너희 집이었어? 엄마, 우리가 거기 살고 있었잖아요. 응, 전세로 살았지. 이제 전세금 올려야 하고. 전세금은 어떻게 구하라고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지. 나는 이미 요양원에 있잖아. 엄마, 없으면 이사 가야지. 세상 일이 뭐 별거냐.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윤이가 다시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며칠 뒤 집주인이 직접 도윤이네 집으로 찾아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전화로 알려줬어요. 할머니, 집주인이 직접 가서 얘기했대요. 전세금 못 올리면 나가야 한대요. 그렇군요. 아드님네가 많이 당황하셨나 봐요. 그랬겠죠. 할머니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요양원에 계실 거예요? 예, 여기가 좋아요. 알겠습니다.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했어요. 정원에는 꽃이 피고 있었죠. 2년 동안 이곳에서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박스 냄새 때문에 미안해하지도 않았어요. 일주일 뒤 도윤이한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집주인이 왔어. 전세금 올려야 한대. 그렇구나. 우리 돈이 어디 있어요? 5천만 원을 어떻게 구해요?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되지. 대출도 한도가 있어요. 우리 대출이 이미 많아서 더 못 받아요. 그럼 어쩔 수 없지. 엄마, 도윤이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도윤아, 나는 이미 요양원에 있어. 그 집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엄마, 제발요. 집주인한테 좀 말해줘요. 못 올린다고. 왜 내가 말해? 계약자가 나니까 내가 올려야 하는 거잖아. 그럼 엄마가 올려줘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나한테 그럴 돈 없어. 엄마, 집 판 돈은요? 그 돈은 요양원비로 쓰고 있어. 나도 살아야지. 도윤이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저는 더 이상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럼 우린 어떻게 해요? 이사 가야지. 다른 방법이 있니? 엄마, 미안하지만 나는 도울 수가 없어. 너희가 알아서 해야 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아프지 않았냐고요.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건 필요한 일이었어요. 도윤이와 민지가 깨달아야 했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요. 순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혜분 씨, 마음 아프죠? 아파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잘하신 거예요. 자식들이 배워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따뜻했죠. 2주가 지났습니다. 도윤이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집주인한테도 답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았죠. 부동산 사장님이 전화했습니다. 할머니, 집주인이 답답해 하세요.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답이 없대요. 그러시겠죠. 할머니는 정말 안 도와주실 거예요? 예, 저는 못 도와줘요. 알겠습니다. 다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도윤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우리 이사 가야 할 것 같아. 그래. 돈을 도저히 못 구하겠어. 대출도 안 되고. 그럼 이사 가야지. 엄마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무렇지 않냐고요. 아니었어요. 가슴이 아팠죠. 하지만 이건 제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도윤아,
너희가 2년 전에 말했잖아. 시어머니는 부담이라고. 엄마, 나는 그 부담을 덜어준 거야. 요양원에 왔고 집도 비워줬지. 그건 이제 너희도 각자 살 때가 된 거야. 세상이 원래 그런 거잖아. 도윤이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미안하면 됐어. 이사 잘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흘러내렸죠. 순자 할머니가 다가와 안아줬습니다. 혜분 씨, 울어도 돼요. 순자 씨, 다 잘 될 거예요. 혜분 씨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순자 할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슬픔도 있었고, 후회도 있었고, 분노도 있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홀가분함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로웠어요. 더 이상 누구한테 기대지 않아도 됐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됐죠. 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이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어요. 꿈속에서 젊은 시절에 제가 보였습니다. 손수레를 끌고 있었지만 얼굴은 환하게 웃고 있었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만 남았어요. 도윤이와 민지를 직접 만날 시간이었죠. 그날 오후 요양원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혜분 할머니, 면회 오셨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2년 만에 면회였습니다. 누가 왔는지 물어볼 필요도 없었죠. 도윤이와 민지였을 겁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를 빗고 옷깃을 여몄어요. 순자 할머니가 말했죠. 혜분 씨,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힘내요. 혜분 씨가 잘못한 거 없어요. 고마웠습니다. 저는 복도를 걸어 면회실로 향했어요. 다리가 떨렸지만 걸음은 단단했죠. 면회실 문을 열었습니다. 도윤이와 민지가 서 있었어요. 숨을 헐떡이고 있었죠. 급하게 달려온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커피잔을 앞에 놓고 조용히 기다렸어요. 도윤이가 먼저 입을 열었죠.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집주인이 전세 올려달라고 찾아왔다고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표정도 태연했죠. 응, 올려달래. 올려줘야지. 어머니, 그 집은 우리 집이잖아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황한 거였죠. 저는 고개를 들어두를 바라봤어요. 평생 박수 줍는 일하며 굽었던 허리는 그대로였지만 제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단단했습니다. 우리 집? 왜 그렇게 생각하니? 어머니 집이잖아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집 2해 전에 내가 팔았어. 너희가 원했던 대로 난 요양원에 왔고 너희가 그렇게 살고 싶어 하던 그 집도 이제 남의 집이지. 도윤이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전세금은요? 인상분은 어떻게 하라고요? 저는 아주 담담하게 오래 준비해온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전세금이 없으면 이사해야지. 세상 일이 뭐 별거냐? 어머니,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우리한테 왜 말을 안 하셨어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죠. 너희가 그랬잖아. 시어머니는 부담이라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너희 부담 덜어주려고 했어. 너희 원하는 대로 요양원 들어왔고, 너희 원하는 대로 집도 비워줬고, 도윤이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민지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이제 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전세금이 없으면 이사 가면 되고, 그게 세상살이야.
도윤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면 됐어. 저는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죠.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내 삶을 사는 사람으로 남을게. 도윤이가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을 뿌리치지도 잡아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문을 열고 나왔죠. 복도를 걸어 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뒤에서 도윤이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방에 도착했을 때 순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다 말했어요. 잘하셨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어요. 해방감이었죠. 그날 72살의 저 정혜부는 평생 처음으로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손수레를 끌며 배운 건 돈을 모으는 법만이 아니었어요. 제 인생을 지키는 법이었죠. 저는 이제 자유로웠습니다. 누구한테도 미안해하지 않을 자유. 제 선택대로 살 자유. 그게 제가 손수레와 함께 얻은 진짜 재산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로 누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들 힘이 됩니다.